자, 좀 연휴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스레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합시다. 스레드. 먼저 프로세스. 운영체제에서 뭔가 실행 중인 것들의 이게 뭔가 실행 중인 게 앱이지,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요즘은 줄여서 앱이라고 하죠. 앱이 실행 중일 때,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 용어가 프로세스라고 해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서로 격리하고 서로 보호해요. 그래서 악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가 혹시 있더라도 다른 프로세스들이 공격을 안 당하게 기본적으로 격리하고 보호하는 식으로 운영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뚫는 거지. 어떻게든 침투하고. 그리고 당연히 허점이 있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아무튼 허점은 있긴 하지만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요. 특히 메모리.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읽고 쓰고, 접근이란 말이 메모리를 읽고 쓰고 한다가 접근이죠. 못하게 서로 접근 못하게, 서로의 메모리를 접근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인텔 CPU에 멜트다운 결함이 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한 3, 4년 됐지. 그게 바로 운영체제뿐만이 아니라 CPU 자체도 이 프로세스들을 서로 메모리 접근 못하게 격리하고 막는 기능이 운영체제하고 최신 CPU하고 협력해서 저렇게 서로 프로세스를 보호하는데, 메모리를 접근 못하게 막는 인텔 CPU에 결함이 있었어요. 허점이 있었어.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결함, 허점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인텔의 멜트다운 결함이에요. 그래서 멜트다운, 멜트다운 12세대, 인텔 12세대 CPU, 지금이 14세대인가? 멜트다운 취약점. 여기 적혀 있죠?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하드웨어 보안 장치. 이게 CPU를 말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CPU하고 운영체제하고 서로 협력해서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을 막아줘요. 근데 거기에 결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운영체제는 CPU가 이 부분은 막아주겠거니 하고 믿었는데, 그 결함이 있으니까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가 이 결함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지. 자, 멜트다운 결함뿐만이 아니라 스펙터 결함도 있죠. 멜트다운과 유사해요. 아무튼 그래서 민감한 정보 유출, 이 말이, 그러니까 악성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 하고 있을 때 인터넷 뱅킹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의 계정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인텔 CPU의 옛날에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CPU 취약점을 운영체제에 패치하면 PC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지. 왜 떨어지냐면 메모리 액세스할 때 CPU가 못 막아주니까 운영체제 혼자 막아야 돼. 그러면 아무래도 CPU하고 운영체제하고 협력해서 막는 것보다 CPU 못 믿는다, 나 혼자 다 막아야겠다, 운영체제 혼자, 이러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프로세스 메모리 접근을 막는 거, 물론 취약점은 있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프로세스들은 서로 메모리를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원칙이야. 물론 취약점은 있지만. 그리고 그 메모리도 영역이 나뉘어요. 힙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하고 파라미터 변수가 이 스택 영역에 만들어져요. 리턴 값도 스택 영역에 저장돼서 리턴이 돼요. 즉 요약하면 이 지역 변수, 파라미터 변수, 리턴 값 이건 메소드 혹은 자바스크립트 함수 그 함수가 호출될 때 메소드가 호출될 때 필요한 메모리가 그 메소드의 지역 변수, 파라미터 변수 리턴 값도 메소드가 리턴할 때 리턴하는 거지. 즉 메소드 호출 혹은 함수 호출할 때 필요한 메모리가 스택 영역이야. 그리고 그것과 메소드 함수하고 상관없는 나머지 메모리 영역이 힙 영역이에요. 이건 그 자바 같은 경우 뉴해서 만들어지는 거. 객체 만들 때 뉴해서 만들죠. 배열도 뉴해서 만들지. 이건 힙 영역에 만들어져요.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는 건 메소드가 호출될 때 그 지역 변수, 파라미터 변수가 만들어지고 메소드가 리턴할 때 그 메소드의 변수들이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건 호출할 때 할당이 되고 리턴할 때 바로 없어져요. 그런데 힙 영역은 이건 메소드가 리턴한다고 객체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지. 이건 따로 가비지 콜렉션을 해야 돼요. 가비지 콜렉션 영역이 힙 영역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힙 영역이 훨씬 커요. 스택 영역은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 할 때 아마 여러분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를 만나는 것은 코딩 테스트 문제에 구현하다가만 아마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한 재교출. 무한 재교출. 재교출이 끝나질 않고 무한히 재교출이 반복이 될 때 스택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드물어. 그렇게 메소드를 깊게 호출만 하고 리턴 안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드문데 대표적으로 무한 재교출. 재교출 또 하고 리턴은 안 해. 그러면 금방 스택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힙 영역이 부족할 때는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에러 메시지에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 영역이 부족하구나. 당연히 무한재 교출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이건 드물 거야. 요즘 여러분 뭐 노트북 PC에 램이 뭐 적어도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잖아. 이 정도면 메모리가 부족하기 매우 힘들어. 이건 아마 만나기 힘들 거예요. 코테 문제 풀다가 요거 만나기도 한다. 메모리 부족 에러. 맞아. 그 코딩 테스트 풀다가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나기도 해요. 메모리 부족하다고 떠요. 왜냐하면 코딩 테스트 할 때 메모리 제한은 뭐 1기가, 2기가가 아니라 256메가로 제한해. 코딩 테스트 문제. 256메가는 부족해질 수 있지. 1기가도 아니니까. 4분의 1기가가 256메가니까. 아무튼 이렇다는 거. 프로세스당 메모리를 독점적으로 내 거라고 메모리 영역을 따로 확보를 해요. 근데 그 영역이 힙 영역, 스택 영역이 있다. 스택 영역에는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저런 것들이 부족할 때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이고 이건 보나마나 무한재 교출 에러일 것이다. 힙 영역에는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영역이 부족하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이다. 그리고 자바 개발자의 경우에 자바 버추얼 머신 왜 이래? JVM 설정할 때
참. 자바 개발자라면은, 그리고 내가 뭐 좀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도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자바 백엔드에서 이 자바 백엔드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JVM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정을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설정이 아마 2기가인가? 2기가가 1기가 2기가 이거밖에 메모리 힙 전체 PC의 메모리를 자바 버추얼 머신이 다 사용 안 해요. 딱 정해진 만큼만 사용하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게 아마 디폴트 값이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기가 2기가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백엔드 서버는 부족해질 수 있지. 메모리 1기가 2기가 정도는 부족할 수 있죠. 백엔드 서버는. 그래서 백엔드 서버를 자바로 구현했을 때 자바 백엔드, 자바 버추얼 머신 설정의 흰 메모리 영역을, 예를 들어서 내 서버가 램이 32기가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서버에 자바 백엔드 하나 돌아간다. 그럼 32기가 메모리 중에서 운영체제 뭐 이런 거 제외하고도 적어도 16기가는 줘도 되잖아. 그런데 그게 디폴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본이 아니야. 설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바 내 진로가 자바 백엔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는 야망이 있고 연봉 높은 회사 면접까지도 준비하겠다. 그럼 이거 공부해야 돼요. 물어봐. 자주 물어보는 주제야. 힙 영역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바 버추얼 머신의 힙 영역 설정, 그 다음에 힙 영역은 가베지 콜렉션 된다고 그랬죠. 스택 영역은 메소드가 리턴할 때 다 반납되지만, 힙 영역은 메소드, 근데 스택 영역은 메소드, 근데 힙 영역은 가베지 콜렉션 대상이에요. 이런 설정을 자바 개발자라면, 야망이 있다면 연봉 많이 주는 회사만 물어봐요. 이게 고급 자바 개발자만 아는 이슈라서. 그래서 자바 문법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한 학생은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바 문법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자바 문법 정도는 자신 있다 할 때 그 다음으로 공부하는 게 이 주제예요. 이건 즉 성능 튜닝 주제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 중요하고, 운영체제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이죠. 중요해요.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 다음 스레드. 프로세스 내부에 스레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레드가 뭐냐? 실행 흐름이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스레드를 실행 흐름이라고 번역하는 게 매우 적절해요. 그래서 흔히 스레드 개념을 오해하기 쉬운데, 독서라는 건 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사람이 책을 읽어 나가는 행위, 책을 읽는 행위가 독서지. 자, 스레드도 소스 코드가 스레드 아니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기계어 코드, 바이트 코드도 스레드가 아니야. CPU 코어도 스레드가 아니야. CPU 코어가 코드를 실행해 나가는 행위가 바로 스레드예요. 독서를 연상하면 돼. CPU 코어는 사람과 같은 거고, 사람이 책을 읽는 것과 CPU 코어가 코드를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죠.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실행해 나가는 행위. 그게 스레드다.
그런데 흔히 무슨 오해를 하냐면 코드를 스레드라고 오해해. 책이 독서가 아니야. 코드는 책에 해당해요. 독서는 책을 읽는 거지. 코드는 책에 해당하고 스레드는 독서에 해당해. 그래서 멀티 스레드라는 건 즉 싱글 독서, 책 한 권만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책 한 권을 읽어 나가는 게 싱글 독서고, 멀티 독서는 책 여러 권을 펼쳐놓고 동시에 읽는 거예요. 동시에 읽는 거지 그걸 사람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읽을지 사람 여러 명이 책 여러 권을 또 동시에 읽을지 이건 몰라. 아무튼 책 여러 권이 이 방에서 독서가 지금 독서 행위가 10개가 동시에 독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멀티 독서야.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책 10권을 동시에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그것도 멀티 독서고, 아니면 사람 10명이 책 10권을 한 권씩 붙잡고 읽을 수도 있고 그것도 멀티 독서고, 아무튼 독서가 10개가 동시에 이 방에서 행해지고 있다. 멀티 스레드도 코드가 실행되는 행위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CPU 코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할 수도 있고 CPU 코어가 여러 개가 실행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당연히 멀티코어지. 그쵸? 싱글 코어인 CPU가 요즘은 없지. 프로세스와 스레드.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속해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적어도 하나의 실행 흐름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통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을 시작하잖아. C는 메인 함수, 자바는 메인 메소드. 그래서 처음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자마자 처음 실행을 시작하는 그 기본 스레드 하나, 그걸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메인 스레드는 있지, 프로세스에. 그 다음에 스레드 메모리. 스레드는 스택 영역만 따로 소유해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 하나다. 그럼 스택이 하나야. 그런데 메인 스레드 하나에 스레드를 추가로 2개를 더 만들었다. 그러면 스레드가 총 3개죠. 그러면 스택 영역이 3개이어야 해요. 스레드를 만들 때마다 스택 영역이 따로 확보가 돼요. 힙은 따로 안 만들어져. 힙은 공유야, 공유. 여러 스레드들이 딱 독점적으로 따로 갖고 있는 건 스택뿐이야. 나머지는 다 스레드들이 공유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잘 이해하고 외우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는 왼쪽 그림이었어요. 작업 3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작업 하나당 프로세스 하나, 또 프로세스당 스레드 하나, 이런 식으로 A 그림과 같은 구조로 옛날에는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B 그림과 같은 구조로 구현을 보통 하죠. 그래서 작업에 동시 처리해야 되는 작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B 구조가 딱 봐도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지. 딱 봐도. 그래서 A 구조에 비해서 B 구조의 장점. 딱 봐도 메모리와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자원.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자원도 따로따로 다 프로세스들끼리는 뭘 공유를 안 해. 따로 가지고 있어요. 프로세스들끼리는.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면 같은 작업을 프로세스 여러 개로 구현하면 프로세스는 아무것도 공유 안 하고 다 메모리도 따로 자원도 따로
그래서 메모리나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런데 오른쪽 스레드는 다 공유하고 오로지 스택만 따로야. 이쪽이 훨씬 더 자원이나 메모리 영역 측면에서 이쪽이 더 오른쪽 멀티 스레드가 더 가볍죠. 단점. 그런데 왜 옛날에는 오른쪽 멀티 스레드가 더 가벼운데 왜 옛날이면 메모리도 지금보다 부족하고 컴퓨터 성능도 옛날이 지금보다 나쁘잖아. 근데 왜 옛날에는 무거운 왼쪽 A 멀티 프로세스 이런 구조로 무거운 구조로 CPU도 느리고 메모리도 부족하던 옛날이 오히려 무거운 왼쪽 그림을 택한 이유가 뭐냐? 오른쪽 그림에 이 멀티 스레드 그림에 단점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충돌. 이게 심각해요. 스레드들끼리 뭔가 공유한다는 건 그 공유하기 때문에 충돌이 날 수 있다는 거야. 뭐 쉽게 상상이 되잖아. 그 동생하고 형하고 TV를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안 싸우지. 근데 거실에 있는 TV를 형제들이 같이 봐야 돼. 그럼 싸우겠지. 아, TV보다 컴퓨터. 그치. 동생 컴퓨터 따로, 형 컴퓨터 따로면 안 싸우지만 컴퓨터 한 대를 형하고 동생하고 공유해야 돼. 그럼 매일 싸우지. 서로 게임하겠다고. 그 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공유하면 충돌이 나. 이게 버그죠. 충돌이 난다는 건 버그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에러 혹은 버그. 그래서 충돌 없이, 버그 없이 안전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 구현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은 공부 대충 해가면서 대충 하고 대충 짠 다음에 디버깅 하겠다. 이게 전혀 안 통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아예 처음부터 버그 없이 구현해야지. 일단 구현해서 버그 있으면 뭐 디버깅 하지 뭐. 이게 안 통하는 분야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에요. 어려워서 CPU도 느리고 메모리도 부족한 옛날에 A와 같은 구조로 구현했던 거야. 그러면 별로 쉬워지지 그러면 요즘은 왜 멀티 스레드로 하느냐? 요즘은 메모리도 넉넉해졌고 CPU도 빨라졌는데 요즘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옛날보다는 쉬워졌어요. 왜? 옛날에 왜 극도로 어려웠냐면 C나 C++ 언어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나마 자바 같은 언어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 게 C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즘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옛날보다 많이 하는 이유. 옛날에는 C로 어렵게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 못해서. 근데 요즘은 훨씬 쉬운 자바 같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쉬운 정말 자바보다도 훨씬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대규모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자. 그러면서도 자바보다 성능이 빨라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구글의 고랭이에요. 요즘 그 최신 그 시스템 언어로 고랭, 원래 언어 이름은 고야. 아, 왜 이래 자꾸? 이게 왜 안 눌러? 키보드가 이상하네. 원래 언어 이름은 고우야, 고우. 그런데 고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게 평범한 동사라서 검색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검색할 때는 고랭이라고 하는데 원래 언어 이름은 고우예요. 자, C++. 요즘 이제 최신 언어 중에 그 성능 빠른 언어로 유명한 게 고우 언어하고 러스트죠.
러스트는 C나 C++과 유사한 언어예요. C와 C++가 유사한 매우 빠른 언어고 성능도 C나 C++처럼 성능이 매우 좋아요. 근데 단점, C나 C++의 단점 중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만 해결했을 뿐 C나 C++처럼 구현이 어려운 언어야, 러스트가. 그래서 C나 C++의 장점, 최고의 성능, 좋은 최고 성능의 뭔가 앱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C나 C++이지, 장점. 최고의 성능. 단점, 어려워. 구현이 어려워. 나는 구현은 어렵지만 어쨌든 최고 성능이 필요해. 그때 C나 C++를 선택하죠. 그런데 C나 C++의 단점, 보안에 취약한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러스트, 그 보안 취약점만 해결한 C나 C++급의 언어가 러스트예요. 그래서 역시 러스트는 C나 C++처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워. 공부하기도 어렵고.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도 당연히 가능하고 제대로만 구현하면 최고의 성능이지만 어려워. 반면에 고랭, 고랭은 목표가 달라. 자바보다 병렬성 구현이 쉬우면서 자바보다 빠른 언어, 이 목표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성능만 비교하면 고랭이 러스트보다 성능은 C나 C++보다 자바가 느린 거 다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러스트보다 고랭이 성능은 느려요. 그러면 느리는데 장점이 뭐냐? 러스트보다 느리다는 거지 자바보다는 빨라. 자바보다는 빠르면서 보통은 빠르게 구현하려면은 좀 구현이 어렵고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고우랭의 장점, 구현이 쉬우면서도 빨라. 그래서 빠르게 성능도 꽤 좋으면서 최고의 성능이라면 무조건 C나 C++ 러스트로 가야지. 최고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능도 꽤 좋으면서 쉽고 간단하고 빠르다. 그때 고우랭을 선택하면 되고, 특히 이 병렬성. 그래서 지금 이 고우랭 언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백엔드에서 지금 이게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임무는 자바고 자바로 부족하다. 더 쉽고 더 빠르게 구현하고 싶다 할 때는 요로 넘어가면 너무 어렵고 이게 고우랭이 적당해요. 그래서 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초고수가 되겠다. 그럼 임무는 자바로 하고 쉬우니까.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갈 때는 이것도 좋은데 이건 너무 어려워. 난 깊게 들어가고는 싶지만 그렇게 어렵게까지 구현하고 싶지는 않다 할 때 고우랭이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또 구글이 딱 필요해서 구글에 맞게 만든 언어. 되돌아와서 이것 때문에 러스트가 최고의 성능의 C나 C++ 러스트로 구현하면 최고의 성능인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렇지만 어려워. 특히 충돌 없이 버그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코드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 빠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대안이 있는 거죠. 자, 비유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멀티스레드가 필요한 이유, 왜 병렬 작업을 해야 되느냐. 병렬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병렬 작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가 백엔드 서버예요. 왜냐면 예컨대 네이버 서버는 인터넷으로 전달된 동접자, 동시접촉자가 엄청 많잖아. 그 엄청 많은 몰려 들어오는 요청을 당연히 최대한 빨리 동시에 처리해야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당연히 병렬 작업, 병렬성 구현이 필수죠. 동접자가 얼만데? 그렇죠? 막 1초에도 적어도 몇만 건 그 요청이 밀려 들어올 텐데. 카톡 생각해봐요. 카톡도 전 국민이 다 쓰는 카톡. 동시에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카톡 메시지가 엄청 많겠죠. 그걸 동시에 처리하려면 병렬 작업이 필수죠. 자, 그런데 성능 향상. CPU는 매우 빠른 장치지만 반면에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 장치는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느려요. 그래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병렬 작업, 멀티스레드가 필요해요. 자, 비유. 왜 속도 차이 때문에 멀티스레드가 필요한지 비유를 하자면 이세돌하고 아마추어 10명하고 바둑 10판을 해야 돼. 이게 작업을 처리해야 되는 게 10개의 작업이야. 이세돌과 아마추어 바둑인 10명과 10판을 이세돌 혼자 10판을 둬야 되죠. 빠른 CPU 장치에 해당하는 이세돌은 금방방 바둑을 둘 거예요. 그렇지만 느린 IO 장치, 이 IO가 인풋 아웃풋을 줄여서 IO 장치라고 하고 인풋 아웃풋 장치가 바로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치를 줄여서 IO 장치라고 해요. 혹은 주변 장치. 주변 장치들이 다 IO지. 마우스, 키보드, USB 메모리, 또 디스크, 이런 게 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걸 다 줄여서 IO 장치라고 해요. 입력, 출력 장치. 입력, 출력 장치들은 CPU에 비해서 매우 느려. 자, 그래서 이세돌, 매우 빠른 CPU 코어 이세돌 입장에서 그 10판의 바둑을 1시간씩 10판을 병렬성 없이 순서대로 두려면 10시간이 걸리는데 이세돌은 매우 지루하게 한 수 두고 한참 기다리고 한 수 두고 한참 기다리고 하겠죠. CPU 코어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세돌 입장에서는 사무실 방 크기만 크다면 바둑판 10개를 쫙 벌려놓고 이세돌 혼자 10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둬도 충분히 동시에 둘 수 있고 한 판 두는데 1시간이지만 10판을 동시에 둬도 1시간 만에 끝나죠. 이세돌이 10판을 두고 올 동안 아마추어 바둑이는 아직 그 다음 수를 못 두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테니까. 그래서 10판을 동시에 둬도 이세돌은 역시 기다려야 될 거야. 나는 10판 다 한 수 뒀는데 얘네들은 아직 안 끝났어. 장고하고 있어. 그러면 기다려야지. 저쪽에서 딱 하고 한 수 두면 그쪽 가서 얼른 딱 두고 또 기다리고 또 이쪽에서 딱 두면 또 글로 와서 또 두고 또 기다리고 이런 식이에요. CPU 코어는 멀티스레드로 여러 코드를 돌리더라도 CPU 코어가 100% 일하는 경우가 드물어. 마치 이세돌이 바둑 10판을 두더라도 널널한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바둑에서 한 수 한 수를 두어가는 그 행위, 바둑을 두는 행위가 스레드예요. 행위가 실행 흐름이야. 그래서 10판을 동시에 둔다. 두고 있다. 이게 행위지. 10판을 두는 거지. 그게 스레드 10개가 실행되는 거죠. 이세돌이 CPU 코어, 아마추어 바둑인이 매우 느린 IO 장치. 디스크 혹은 통신 앱이라면 이 매우 느린 IO 장치의 대표적인 게 랜 카드죠. 랜.
그래서 느린 I/O 장치에 의해 요즘 그래픽카드는 빠르죠. 얘는 빼야겠다. 그래픽카드도 I/O 장치가 맞는데 느리다는 거 표현할 수는 없지. 요즘 GPU는 빼야겠다. SSD, HDD, 그다음에 이더넷 아답터, 와이파이 아답터, 뭐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지금 언급된 순서대로 느리죠. SSD가 이 중에선 제일 빠르지. SSD가 이 중엔 제일 빨라도 어쨌든 CPU보다는 훨씬 느려요. 그래서 병렬성이 필요한 이유, I/O 장치가 느리니까 CPU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세돌이라도 매우 느린 아마추어 바둑인하고 바둑 둘 때는 한 10판, 20판 동시에 두는 게 효율적이지만 뭐 세계 랭킹 1위 바둑인하고 바둑 둘 때는 한 판만 둬야지. 그렇죠? 바둑 고수하고 대국을 뭐 랭킹 대회를 할 때는 이세돌도 한 판에 집중해야지. 두 판 왔다 갔다 하면서 두면 지지. 마찬가지예요. 그 CPU 그러니까 I/O 작업이 많을수록 느린 I/O 작업이 많다. 이럴수록 CPU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럴 때는 대규모 멀티스레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CPU 혼자 열심히 계산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 병렬 작업이 대규모 멀티스레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얘기하면서 멀티스레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 대규모 병렬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이버 서버, 뭐 카톡 서버처럼 통신 서버 구현할 때. 왜냐하면 통신이 CPU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느려. 반대로 CPU 계산 이수 작업이다. 이건 멀티스레드가 오히려 손해야. CPU 코어가 그냥 작업 하나에 집중해야 돼. 계산만 하니까. CPU 혼자 100% 일해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영상 인코딩. 요즘 영상 인코딩을 그래픽카드 GPU가 해주기도 하지만 CPU로 하기도 하죠. CPU가 영상 인코딩 할 때 이건 100% CPU 작업이지. 그때는 멀티스레드가 오히려 손해죠. CPU 코어가 작업 하나에 집중해야지. 이세돌이 바둑 한 판에 집중하듯이. 참고 버추얼 스레드 이건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버추얼 스레드라는 게 또 곧 최근에 생겼다. 작년, 재작년쯤에 생겼어요. 자바 21에 새로 생겼으니까 재작년쯤. 오케이. 자, 개론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스레드 실행하기. 요 예제 실행해보고, 이 코드, 이 설명 읽어보세요. 여기 러너블 인터페이스 구현도 한번 실행해보고 코드 설명 읽어보고 10페이지까지 코드 실행해보고 코드 읽어보고 여기 설명도 읽어보고 실습을 합시다. 자, 봅시다. 여기 먼저 이렇게 thread 클래스를 상속해서 자식 클래스를 구현해야 되고 extend thread 그래서 task 1 자식 클래스 그 다음에 이 run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여기에다가 작업 코드를 구현해야 돼요. 자, 이름은 thread지만 여기 이 클래스 이름이 thread지만
클래스 이름이 스레드라고 그래서 요게 이 클래스가 스레드다.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할 때 스레드 아니야. 클래스는 결국은 코드잖아. 코드는 책과 같은 거예요. 멀티 스레드다는 건 실행 흐름이 여러 개다는 거고, 실행 흐름이라는 건 행위가 여러진 거죠. 클래스가 곧 스레드다. 아니야. 그냥 이름만 스레드일 뿐이에요. 이름이 스레드인 이유는 그 실행 흐름을 만들기 위한 기능이 이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스레드인 거지. 이 클래스 자체가 스레드는 아니야. 그 다음에 그렇게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자식 클래스를 구현하고 여기에다가 작업을 run 메소드로 구현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객체를 만들어야 되지. 자, 이 객체도 스레드가 아니에요. 그냥 객체야. 그러면 뭐가 스레드냐? 뭐가 실행 흐름이냐? 스타트. 실행을 시작해야, 독서를 시작해야 그게 독서라는 행위지. 책을 읽기 시작해야 그게 독서지. 책만 샀다고 독서가 아니야. 객체만 만들었다고 독서가 아니에요. 그 객체에서부터 독서, 실행을 시작해야지. 스타트하면 독서를 시작해요. 즉 실행 흐름이 시작돼요. 그럼 독서라는 건 책을 읽어나가는 행위죠. 이 실행 흐름은 뭘 실행하느냐? 이 run 메소드를 실행해요. run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면 안 되고 run 메소드를 그러면 메인 메소드 혼자 실행하면 싱글 스레드지. 멀티 스레드를 하면은 이게 멀티 독서라면은 이쪽 메인 메소드 실행하는 그 독서 말고 새로운 독서가 이 run 메소드를 실행하기 시작해야죠. start 메소드를 호출하면 새 실행 흐름이 생겨서 실행 흐름이라는 건 뭔가 실행해 나가는 거죠. 독서를 해 나가는 거지. 이 방금 구현한 그 run 메소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독서는 언제 끝나냐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끝나지. 이 run 메소드에서 리턴할 때 그 새로 만드는 실행 흐름도 리턴하면서 끝나요. 책 한 권을 다 읽었으면 독서가 하나 끝난 거지. 그래서 이 객체가 스레드가 아니라는 거. 객체는 그냥 객체야. 여러분이 아는 객체. 객체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해서 실행 흐름이 여러 개인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메인 스레드, 기본적으로 있는 메인 스레드는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을 시작하죠.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작하다가 메인 메소드에서 리턴하면 끝나지. 그게 메인 스레드. 메인 스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스레드는 스타트 할 때 실행을 시작해요. 어디? 이 run 메소드를. 그리고 run 메소드에서 리턴하면서 그 실행 흐름이 끝나. 그래서 메인 스레드 따로 여기서 스레드 하나 또 만들어졌고 여기서 스레드 실행 흐름 또 만들어졌고 그래서 실행 흐름이 지금 3개인 거죠. 메인 스레드,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실행 흐름 하나, 여기서 만들어진 실행 흐름 하나, 그래서 총 3개.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객체일 뿐, 이 객체 자체가 실행 흐름은 아니야. 그런데 이 객체하고 실행 흐름이 1대1이에요. 자바로 구현할 때 그 실행 흐름을 하나 만들려면은 이 객체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실행 흐름을 2개 만들 거라면 객체도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객체 자체가 곧 실행 흐름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 객체를 그냥 우리가 스레드라고 불러요. 편의상. 객체가 스레드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되돌아가서 그럼 객체의 역할은 뭐냐? 이거랑 비슷해요. 이세돌이 아마추어 10명과 바둑 10판 두는 것을 계획을 잡았어. 그 계획 잡는 거
뭔가 기록했겠지. 몇 시에 누구랑 여기서 뭐 바둑 한 판. 그래서 총 뭐 A씨랑 한 판, B씨랑 한 판, 총 10판. 이렇게 계획하는 거, 작업 계획을 하는 거. 이게 객체를 만드는 거에 해당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실행 흐름이냐? 바둑을 두는 행위가 실행 흐름이지. 계획만 잡았다고 바둑을 두는 행위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계획만 잡고 끝날 수도 있지. 바둑을 두기 시작해야 그게 실행 흐름이죠. 바둑을 두는 행위. 그래서 여기서 객체를 만든 건, 자, 우리 바둑 한 판 둡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언제 두기 시작하느냐? 스타트 할 때 두기 시작해요. 객체를 만드는 건, 자, 우리 바둑 한 판 둡시다 하고 약속하는 거. 그리고 이 생성자 파라메타는 약속 내용이지. A씨랑 바둑 한 판 두기 약속. B씨랑 바둑 한 판 두기 약속. 규칙이 똑같으니까 클래스는 똑같아. 왜냐하면 바둑 두는 규칙이 똑같잖아. 바둑 두는 절차, 규칙, 조건 이런 거 똑같으니까 클래스는 똑같아. 그렇지만 바둑 두 판을 예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그리고 자, 첫 번째 바둑 A 바둑 스타트, B 바둑 스타트. 스타트를 해서 바둑을 두기 시작을 해야 그게 행위가 시작된 거고 그 행위가 바로 멀티 스레드의 스레드다. 이걸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인플리멘트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구현 방법만 다를 뿐 똑같아. 그냥 구현 방법만 약간 달라요. 구현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기 바라고. 구현 방법만 약간 다르지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 그러면 뭐가 좋냐? 평범하게 구현할 때는 아무래도 구현이 1번이 좀 간단하죠. 평범하게 구현할 때는. 그때는 1번 방법이 구현이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간단하니까 보통 1번처럼 구현을 해요. 평범하게 구현할 때는. 그런데 고급 기능을 구현할 때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구현할 때는 굳이 이렇게 thread 클래스, 러너블 인터페이스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고급 기능을 구현할 때는 분리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예제는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 이 구현의 장점이 없지. 코딩만 좀 더 했으니까. 그런데 고급 기능을 활용할 때는 요게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 구현이 필요하다. 그 고급 기능은 뒤에 나와요. 이 정도 간단한 기능은 굳이 이렇게 러너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구현할 필요 없어요. 다음 레이스 컨디션. 말 그대로 경주, 레이스가 경주죠. 뭐 달리기 경주, 그런 경주 컨디션. 우리나라 말 웨리어 컨디션은 아니고 웨리어 컨디션 여기서는 경주 상태 경주 상태쯤으로 번역하는 게 적절하네. 우리나라 말 컨디션하고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그 작업 객체를 생성했고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새로운 실행 흐름이 생겨서 여기서 새로운 실행 흐름이 이 from에서 to까지 합계 계산을 열심히 하죠. 합계 계산이 끝나면 result에다가 그 합계를 대입을 하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실행 흐름은 리턴하면서 끝나.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 메인 스레드야. 어떻게 보면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바둑 심판에 해당하죠. 자, 바둑 경기 시작이라고 메인 스레드 심판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둑 경기가 진행이 되겠지. 그런데 시작이라고 한 사람은 여기서 스타트
자, 시작해 라고 한 이 메인 스레드가 이걸 실행하는 게 아니야. 심판이 바둑을 두는 게 아니야. 새로운 실행 흐름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그 새로운 실행 흐름이 이걸 실행하기 시작해요. 메인 스레드는 스타트만 하고 시작해놓고 바로 그 다음 줄로 내려가. 그 다음 줄을 실행해요. 안 기다려. 메인 스레드가 기다릴 이유가 없지. 너네들 시작해 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줄로 메인 스레드는 그 다음 줄을 실행해요. 그리고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 이거 실행하고. 자, 그런데 뭐가 레이스 컨디션이냐?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에요. 레이스 컨디션. 누가 더 빠르냐. 자, 메인 스레드가 요 값을 이 리절트 멤버 변수 값을 출력하는 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실행 흐름이 새로운 스레드가 이 계산 결과를 리절트 멤버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거랑 여기서 리절트 멤버 변수 값을 메인 스레드가 메인 실행 흐름이 출력하는 거랑 누가 더 빠르냐. 그게 레이스 컨디션. 경쟁 상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빠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이 빠르면 그러면 계산 결과 이 출력 여기 프린트가 늦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되겠지. 합계가 잘 출력이 돼요. 계산이 얘가 빨랐으면. 그런데 이 2를 이렇게 늘려봅시다. 이게 얼마야? 100만, 1000만, 5억. 1부터 5억까지 더하는 건 꽤 걸리겠지. 자, 그러면 출력했더니 0이 출력이 돼요. 그 말은 자, 리절트 값, 멤버 변수 값은 멤버 변수들은 숫자 멤버 변수는 만들자마자 초기 값이 자동으로 0이에요. 멤버 변수는. 그 숫자 멤버 변수는 0, 객체 멤버 변수는 null, 0이나 null 혹은 false 이런 게 멤버 변수의 기본 값이야. 지역 변수는 아니야. 지역 변수는 자동으로 초기 값 안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줘야 돼. 지역 변수 초기 값은 이렇게 넣어줘야지 안 넣어주면 무슨 값이 들어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지역 변수는. 그런데 멤버 변수는 자동으로 초기 값이 들어가요. 숫자면 0, 불린이면 false, 객체면 null 이렇게. 여기서 2를 5억으로 했더니 0이 출력됐어. 이 말은 계산이 안 끝났다는 얘기지. 아직 요거 실행하기 전에 요거부터 실행하면은 0이 출력되죠. 누가 먼저 끝날지 알 수가 없다. 경쟁이다. 이게 레이스 컨디션이다. 이 말이에요. 경쟁 상태다. 두 스레드 누가 먼저 끝날지 서로 경쟁하고 있다. 누가 먼저 끝날지 모른다. 이게 레이스 컨디션이에요. 혹은 끝날지, 혹은 누가 먼저 어떤 작업을 할지 모른다. 끝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누가 먼저 할지 모른다. 그게 레이스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리절트에다가 넣는 이 작업을 먼저 하면은 계산 결과가 출력이 되고, 계산 결과를 이렇게 리절트에 넣는 것보다 리절트 출력을 먼저 하면 초기값 0이 출력되고, 누가 어떤 작업을 먼저 할지 모른다. 경쟁 상태다. 레이스 컨디션이다. 자, 외우기 바라고. 레이스 컨디션의 뜻. 저기 말로 설명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또 이런 건 일종의 버그야.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구현해야죠. 그 작업 결과를 출력할 거라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출력해야지. 기다리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조인 메소드예요. 그래서 요 클래스의 이름이 왜 스레드냐면 이 클래스 자체가 스레드가 아니고 이 클래스의 객체 자체가 스레드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스레드의 그 실행 흐름을 시작을 하고 그 실행 흐름이 새로 생긴 실행 흐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조인이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런 메소드들이 이 thread 클래스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thread를 시작하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조종하기 위한 메소드들이 들어있는 클래스다.
그래서 이름이 thread예요. 그래서 실행 흐름을 만들려면 이 thread의 자식 클래스 객체, 결국은 이 thread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든 뭐든 그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점 start, 자, 새로운 실행 흐름 시작, 그 다음에 join, 그 새로운 실행 흐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join이에요. 누가 기다리지? join이 요 객체로 생성한 실행 흐름, 여기서 생성을 했죠. 이 start가 실행 흐름을 생성한 거지. 요 객체로 스타트한 실행 흐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게 조인인데, 조인 메소드인데, 누가 기다려요, 여기서? 어떤 실행 흐름이 조인 기다리지? 메인 트레드지. 메인 트레드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요 코드를 실행하는 건 메인 트레드야. 그리고 스타트에서 생긴 새로운 실행 흐름은 요것만 실행하고 리턴하면서 끝나죠. 다음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걸 이렇게 구현했는데 조금 어려운 구현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방금 살펴봤던 thread 테스트 3 클래스를 약간 수정했는데 get result 메소드를 추가했고, 자, 여기서 멤버 변수 값을 직접 출력하는 것보다 다른 클래스 멤버 변수 값을 직접 읽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이 thread 테스트 3 클래스는 이 thread 객체점 result 멤버 변수를 직접 읽어서 바로 출력했어요. 요 코드를 실행하는 건 메인 thread지, join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메인 thread예요. 그래서 start, 새로운 실행 흐름 시작, 그다음에 join, 메인 thread가 스타트 하자마자 스타트 메소드는 안 기다려. 그냥 시작해놓고 바로 그 다음 줄로 내려와서 그 다음 줄을 실행해요. 그럼 join을 실행하죠. 그래서 join은 기다리는 메소드예요. 뭘 기다리냐? 요 객체로 스타트에서 생긴 실행 흐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누가? 메인 thread가. 이 join 메소드를 호출한 메인 thread가 기다려요. 그래서 이 실행 흐름이, 이 새 실행 흐름이 끝나면 join 메소드에서 기다리다가 끝나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요. 안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줄로 내려가요. 누가? 메인 thread가. 그리고는 출력하고 여기서 result 멤버 변수 값도 출력하죠. 그 코드를 약간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냥 멤버 매수 값을 바로 출력하지 않고 get result 메소드를 호출해서 result 값을 리턴 받아서 출력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get result 메소드를 실행하는 실행 흐름은 누구죠? 메인 스레드 실행 흐름인가? 아니면 thread.start에서 생긴 새 실행 흐름인가? 누가 이 get result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요 코드에서 메인 스레드지. 메인 스레드야. 왜냐하면 이거 스타트한 것도 메인 스레드고, join 기다린 것도 메인 스레드고, 프린트 한 것도 메인 스레드고, 그 다음 프린트도 메인 스레드인데 뭘 프린트하냐면 get result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프린트하는 거죠. 그러면 이 get result 메소드를 실행하는 건 누구냐? 메소드 호출. 메인 스레드가 호출했어. 그럼 메인 스레드가 일로 넘어와서 메인 스레드 실행 흐름이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여기로 넘어와서 리턴 문장 실행하고 리턴해서 되돌아가서 실행 흐름이 되돌아간다라고 해서 이걸 리턴이에요. 이게 리턴. 뭐가 리턴하냐? 실행 흐름이 메소드로 호출하면 실행 흐름이 일로 점프해서 본문을 실행하고 리턴하면 되돌아가요. 여기로 실행 흐름이. 그래서 그 다음 줄이니까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게 리턴인 거야. 실행 흐름이 되돌아간다. 그래서 초보자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데 이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실행하는 건 백그라운드 실행, 아니 새 실행 흐름이다. 아니야. 실행 흐름은 왔다 갔다 해요. 메소드 호출하면 그 메소드 본문으로 점프해서 넘어가. 리턴하면 되돌아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게 독서지 책 자체가 독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 소스 코드죠. 클래스는 이 소스 코드는 책이야. 그런데 지금 책이 2권 있죠. 그런데 책 2권을 두 개의 처음에 메인 독서가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읽다가 마지막으로 요걸 만나면 여기를 또 읽죠. 여기 읽고 리턴 되돌아가서 여기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줄 읽는데 그 다음 줄 없으니까 끝. 그래서 메인 스레드의 실행 흐름은 독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읽고 get result 읽고 읽는단 말이 이제 실행한단 말이에요. 실행하고 리턴해서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start에서 새로 생긴 새 독서는 뭐 호출하는 거 없지. 딱 여기만 읽고 끝나지. 그래서 책 자체가 독서가 아니야. 그래서 get result 메소드는 메인 스레드가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생긴 실행 흐름도 get result 메소드 호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별 필요는 없지만 그냥 호출해도 뭐 오류는 아니지. 쓸데없는 호출이지만 여기에 get result 메소드 호출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메인 스레드는 여기서 get result 만나면 여기를 실행하고 여기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start에서 새로 생긴 새 실행 흐름은 요거 실행하다가 요걸 만나면 또 여기로 점프해서 이거 실행하고 리턴하면 여기로 되돌아가고 이렇게 구현하면 get result 메소드로 호출하는 건 메인 스레드도 여기서 실행하고 리턴하고 새 실행 흐름도 여기서 get result 실행하고 리턴 되돌아가고 이해되죠? 이해 안 돼? 책하고 독서하고 다르다고. 책이라고 생각해봐. 책 2권이야.
책만 놓고 이 책을 누가 독서했어 알 수가 있나? A도 독서할 수 있고, A라는 사람도 이 책을 읽을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이 책은 오로지 A만 읽는 책이야.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읽으면 돼. 읽는다는 건 뭐냐?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러면 그 코드를, 그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야. 누가? 이 경우는 메인 스레드가 호출했고, 실행했고, 여기서는 run 메소드를 실행하기 시작한 새 실행 흐름이 get result를 실행하는 거고. 자, 이렇게 멀티 스레드, 아까 어렵다고 그랬죠? 아무 개념 없이 대충 구현하고 디버깅 할 수 없는 매우 난해한 프로그래밍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지 않는 이상 적당히 아리까리한 상태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하고 버그 그냥 대충 디버깅 하겠다. 이거 안 되는 분야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거의 디버깅이 불가능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거의 디버깅이 불가능해요. 애초에 디버깅, 뭐랄까, 버그 없이 짜야 돼. 오케이. 아무튼 좀 어려운 개념이고, 아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넘어가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실행해보면, 이거 수정 전으로 돌리고, thread test 3. 1에서부터 5억까지 합계를 내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야. 1에서부터 5억까지 합계가. 이게 얼마야? 100만. 마이너스 2억 얼마네? 1에서부터 5억까지 합계가 왜 마이너스 2억 얼마야? 뭔가 에러죠. 합계 결과가 음수죠. 그게 인티저 오버플로우 오류예요. 자바 인트 변수는 32비트이고 그 최대값은 21억 얼마고 얼마예요. 그래서 덧셈 결과가 계산 결과가 21억 4,700 요 숫자보다 크면 이게 최대값이니까 이것보다 큰 값을 32비트 인티저에 저장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실험해 봅시다. 자, i에다가 요 최대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출력해 보면 당연히 그 최대값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i에다가 1을 더해서 대입했어. 그럼 1을 더해도 요것보다 1 큰 값도 저장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음수가 돼버렸어. 마이너스 21억 4,700 얼마가 돼버렸어. 자, 이거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지식은 아닌데 코딩 테스트 풀 때는 필요한 지식이에요. 30비트 인티저의 최대값은 플러스 21억 얼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1억 얼마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 결과가 이 최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오류, 에러가 나요. 무슨 오류가 나냐면 이 오류를 인티저 오버플로우 오류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21억 얼마인데 이거보다 더 빼서 더 작은 값 또 역시 못 넣지. 이거보다 더 마이너스 쪽으로 더 아래 값은 그런 계산을 하면 인티저 이건 언더플로우 오류라고 해요. 위쪽 최대치가 있고 아래쪽 최소치가 있어. 그걸 위로 넘어가면 오버플로우, 아래로 넘어가면 언더플로우. 인티저 위로 올라가는 에러, 위로 경계를 넘어갔다. 인티저 아래로 경계를 넘어간 오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로 넘어가면 한 바퀴 돌아요, 얘가. 위로도 한 바퀴 돌고 아래로도 한 바퀴 돌아. 에러가 나는 게 아니야. 그냥 값만 이상해져요. 그래서 최대치에다 플러스 1을 했더니 저 마이너스 최소값이 됐죠. 마찬가지로
최소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면 최대값이 되지. 서로 위로 넘어가도 한 바퀴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뱅뱅뱅 돌아. 그래서 코테 문제 보면 2의 31승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출력해야 될 값의 최대값이 2의 31승 이하다. 이 말은 뭐 미만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32비트 인티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요거 알아야 돼요.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 32비트 인티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롱 인티저로 계산해야 되는지 요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21억 얼마. 문제 적혀 있어. 롱이 필요한 문제는 대부분 문제에 적혀 있어요. 출력해야 될 최대값이 뭐 31승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힌트가 적혀 있어요. 근데 64비트 롱이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게 아니지. 무척 크기는 하지만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것도 역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매우 난이도 높은 코딩 테스트 문제들의 경우에 64비트 롱 변수의 범위도 초과하는 정수 계산을 해야 되는 코딩 테스트 문제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많지는 않아. 거의 대부분은 32비트 인티저로 계산하면 되고, 가끔 어려운 문제 중에 64비트 롱을 사용해야 되는 코테 문제가 가끔 있고, 64비트 롱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어요. 그럴 때 자바라면 빅 인트를 사용하면 되고, 비슷해. 자바라면 빅 인티저 클래스라는 타입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라면 빅 인트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걸 써서 계산해야 되는 코딩 문제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아주 드물어. 이 정도 지식도 알아야 돼요. 코딩 테스트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오케이. 자, 연습 문제. 열 개의 실행 흐름으로 요러한 작업을 하고 계산 기록가 끝난 후에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 구현을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에서도 구현해서 이 10개의 실행 흐름을 동시에 처리해보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도 구현해보고. 자, 구현. 이게 다음 주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직접 구현해보세요. 그리고 지난번 구현 시험도 그랬지만 다음번 구현 시험도 똑같은데 강의 시간에 전혀 안 배운 내용으로 구현하면 1차 구현 시험보다 2차 구현 시험은 감점을 좀 더 크게 할 거예요.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만 구현해. 뭘 배웠는지는 알잖아. 안 배운 내용, 안 배운 문법으로 구현하면 큰 감점이에요. 정확하게 구현했더라도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구현했다. 그럼 감점할 거예요. 그 다음 프레드 2번 좀 더 고급 기능. 자, 다시 한번 비유해서 설명. 이세돌이 CPU 코어고 아마추어 바둑인 A, B, C, D, C 매우 느린 I/O 장치. 자, 근데 바둑뿐만이 아니라 장기도 둬야 된다며. 바둑 경기, 장기 경기.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바둑 3판, 장기 1판. 총 작업은 4개야. 작업은 4개고 작업의 종류는 2개야. 바둑 경기, 장기 경기. 그러면 작업의 종류가 2개니까 클래스가 2개이어야 해요. 그래서 바둑 1판 클래스, 장기 1판 클래스.
구현 방법은 뭐 이렇게 thread 클래스를 extend에서 구현해도 좋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에서 구현해도 좋고 초급 구현은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초급 기능 구현은. 그런데 초급 기능 구현이라면 thread로 extend 하는 게 좀 더 구현이 약간이라도 간결하긴 하죠. 그렇지만 큰 차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업 클래스가 두 개. 왜냐하면 바둑, 장기 그 절차가 다르니까. 바둑 두는 규칙 절차, 장기 규칙 절차 다르잖아. 그러니까 따로 구현해야지. 장기 작업, 바둑 작업, 구현이 다르죠. 그래서 클래스가 두 개. 그 다음에 작업, 바둑 3판, 장기 1판, 작업 4개죠. 그러면 작업 객체 4개. 뭐가 클래스고 뭐가 객체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실행 흐름도 4개. 그러니까 작업 객체를 만든다는 건, 자, 이 작업을 하자고 계획을 짠 거예요. A씨랑 바둑 1판, B씨랑 바둑 1판, C랑 바둑 1판, D랑 장기 1판. 이 객체를 만든다는 건 이 작업을 하겠다라고 딱 잡은 거야. 작업하겠다 잡은 거고, 아직 시작은 안 했어. 작업의 시작은 스타트해야 시작하지. 그리고 스타트해야 작업을 시작하고 그 작업을 하는 행위, 작업을 해나가는 실행 흐름, 그게 스레드예요. 멀티 스레드. 객체가 스레드가 아니죠. 스타트에서 만들어지는 실행 흐름들이 스레드다. 고급 기능은 뭐냐면 요즘 그 모바일 앱이나 프론트엔드 앱, 모바일 앱은 대규모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백엔드랑 통신하는 소수의 작업 정도만 멀티스레드로 돌리면 되니까 초급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만 하면 돼요. 그 모바일 앱이나 프론트엔드 앱은. 그래서 모바일 프로그래머,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깊이 있게, 통신 프로그래밍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통신 프로그래밍,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백엔드 개발자예요. 대규모 작업은 백엔드에서만 일어나니까. 게임 개발자. 게임 개발자도 당연히 컴퓨터의 최고의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개발이 게임이지. 지금 게임은 CPU 코어도 다 활용해야 돼. 알죠? CPU 코어도 다 활용하고 GPU도 활용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세돌이 아마추어 바둑인 100명과 바둑 100판을 두어야 돼. 그럼 작업 객체 100개. 계획은 잡아야지. 아까 여기 작업 객체 생성. 이거 A씨랑 바둑 한 판 해야 된다. 이게 작업 계획에 해당해요. 작업을 시작하는 건 이거고, 스타트고. 그래서 작업 계획, 작업 객체는 100개를 만들어야 돼. 작업을 100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객체 100개 정도 만드는 건 요즘 서버 메모리가 매우 넉넉해서 객체 100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그렇지만 뭐가 부담이냐? 100개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건 이건 요즘 서버도 이건 만만치 않아. 사실 최신 서버라면 100개 작업 동시도 할만하긴 한데, 아무튼 100개가 아니라 1000개라고 합시다. 1000개. 1000개는 만만치 않지. 그래서 아무리 이세돌이라고 해도 100판의 바둑을 100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둘 수는 없지. 10판씩 10번 나누어서 10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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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나누어서 100판을 둬야 되겠죠. 아무리 이세돌이라도 100개를 동시에 두는 건 힘들죠. 코딩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작업을 100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100개를 동시에 시작해버리면 그건 너무 무리야. 적절한 숫자만큼 나누어서 동시에. 적절한 숫자가 10개씩인지 20개씩인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아무튼 적절한 숫자씩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매우 편리하게도 이런 기능이 구현된 자바의 엑시큐터 서비스 클래스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돼.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10개가 동시에 10개씩 처리하는 게 적당한지 20개씩 처리하는 게 적당한지는 첫째, CPU 코어 상황도 봐야죠. 옛날 2코어 CPU라면 10개 동시에 처리도 버겁고 요즘 뭐 8코어 CPU라면 20개도 널널하죠. 더군다나 최신 그 비싼 서버용 그 인텔 제온 혹은 AMD Threadripper CPU 1000만원짜리 백엔드 그 서버 CPU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게임용 CPU 말고 백엔드 서버용 최신 CPU는 한 몇백만원, 1000만원 이래요. 그런 애들은 스레드가 뭐 64개, 128개 막 이래. 그러면 코어가 128개면 한 2, 300개 작업도 널널하지. 그런데 그런 서버는 1000만원짜리 CPU에 램도 한 1테라 꼽아요. 램 1테라. 그 다음에 CPU 코어는 128개. 이런 백엔드 서버는 뭐 동시 작업 뭐 2, 300개도 널널하죠. 자, 그래서 동시 작업을 몇 개씩 하는 게 적당하냐? 이건 CPU, 첫째, CPU 램 상황, CPU 상황에 따라 다르죠. 첫째. 둘째. 느린 아마추어 바둑인들과 바둑대국은 뭐 10판, 20판 이세돌이 동시에 실행하는 것도 널널하지만 초고수하고 이세돌이 바둑일 때는 1대1 바둑을 해야지. 이세돌도 100% 집중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느린 IO가 많은 통신 작업이다. 혹은 디스크도 IO죠. 데이터베이스 위주 작업이다. 아니면 통신 위주 작업이다. 디스크도 IO고 통신도 IO니까 이렇게 IO가 많은 작업일수록 IO 장치가 느리니까 그 아마추어 바둑인하고 작업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동시에 많이 실행하는 게 유리해. 그래야 CPU가 놀지 않아요. 그런데 IO 없이 100% 계산 작업이다. 이런 건 CPU 코어도 작업 하나에 집중해야지. 100% 계산이니까. 자, 그래서 동시에 몇 개씩 작업하는 게 적절하냐? 이건 첫째, CPU 코어. CPU 코어가 겨우 2개인데 작업을 2, 30개 동시에 처리하면 버겁지. 그 다음에 램. 램이 부족하면은 안 되잖아. CPU와 램도 따져봐야 되고, 둘째, 그게 CPU 계산 작업이냐? 그러면 CPU 코어 개수보다 크게 많으면 좋지 않아요. 100% CPU 계산 작업이면 CPU 코어당 작업 하나 1대1이어야지. 그런데 CPU 계산은 거의 할 일 없고 그냥 카톡 서버가 계산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메시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 뿐이지. 그러면 카톡 서버야말로 거의 IO 통신 위주 작업이죠. 카톡 서버가 무슨 계산을 해? 카톡에서 뭐 계산할 일이 뭐가 있어? 카톡 서버라면은 램을 충분히 꼽아가지고 작업을 충분히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유리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CPU 코어 혹은 IO 작업이냐, IO 위주 작업이냐, 계산 위주 작업이냐에 따라서 동시에 몇 개씩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는 달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작업이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를 다 한꺼번에 실행하는 건 안 돼. 적절한 개수씩 나누어 처리해야 돼. 그 적절한 개수가 얼마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 1번 이슈, 2번 이슈를 고려해야 돼요. 요약. 처리해야 될 작업이 100개다. 그럼 100개의 작업 객체. 작업 객체는 작업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00개의 작업을 동시에 스타트하는 건 이건 무리야. 적절한 개수씩 나누어서 스타트해야 돼요. 그리고 IO가 많은 작업일수록 더 동시에 스타트해도 되고 CPU 계산위주 작업이라면 훨씬 더 적게 스타트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통신이죠. 통신일수록 이게 IO니까 동시에 더 많은 작업을 스타트해야 돼요. 그리고 백엔드 얘기지.
프론트엔드는 뭐 서버 한 대랑 대화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대규모 작업 예제. 첫 번째 스프레드 테스트 5는 500개의 작업을 만들어서 500개의 작업 객체를 여기 만들고 500개의 작업 객체를 동시에 스타트 했어요. 이게 비효율이야. 그나마 작업 객체가 별거 없고 작업도 별거 없어서 뭐 큰 무리가 이 정도 예제에서는 뭐 안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 객체를 500개 만드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500개를 동시에 스타트하는 건 이건 문제예요. 다행히 이 예제는 객체도 작고 작업도 작아.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무리가 안 느껴지지만 실제 예라면 이제 무리가 있죠. 엑시큐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게 적절해요. 자, 내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코드 실행도 해보고 코드 읽어보고 설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실행해보고 코드 살펴보고 실습을 먼저 합시다.